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혼이었는데 이제는 혼자가 되었네요. 결혼하고 이혼을 하게 되기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면 뭘 그렇게 일찍 이혼했냐, 문제를 모르고 결혼한 거냐, 조금만 더 참고 살아보지 그랬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일찍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그 인간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훨씬 더 좋았을 테지만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남편과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와 남편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던 와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남편은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당시에 그 회사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기는 했습니다. 그 회사는 여자 직원이 많지 않은 회사이기도 했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얼굴이 예쁘장하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고 실제로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남편이 저를 좋다고 할 때도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를 좋아했던 남자 중 한 명? 뭐 그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딱히 뛰어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회사는 제가 다녔던 회사긴 했지만 대기업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망이 밝은 회사도 아니었고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도 아니었어요. 그럭저럭 굴러가는 중소기업,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긴 해도 그 월급이 많지는 않은 뭐 그런 회사였습니다. 사실 저는 욕심이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해서 늘 이직이나 사업을 준비 중인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연애했던 상대방들이 다들 직업이나 인물도 괜찮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성에 차는 남자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런 남자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의 그 지고지순함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3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저를 짝사랑했어요. 최대한 저를 배려해주면서 말이죠.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무턱대고 찍기만 했다면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세심하게 그리고 배려하면서 저에게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알려왔어요. 안 챙겨주는 것 같으면서 은근히 챙겨준다거나 아무튼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마음이 갔던 중에 하나는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잘하는 예의 바름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저는 다음에 내려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30분은 더 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니까 이런 식의 남을 배려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것에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능력이나 인물로는 남편보다 훨씬 더 뛰어났지만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불같은 사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을 만나는 내내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친구들이 이러더군요. 결혼은 그런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야. 너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맞아.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 너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해야 한다. 뭐 그런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저는 남편이 제가 만났던 모든 남자 중에서 가장 저를 좋아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제가 결혼을 결심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애를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것도 옆에서 많이 응원해줬고 말이죠. 그 전에 남자친구들은 제가 꿈을 이야기하면 아직도 그런 허황된 꿈을 꾸냐고 말만 했었거든요. 물론 걸리는 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안 될 것 같아. 왜? 내 생일이잖아.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그날 엄마가 집에 좀 오라고 해서. 다음에 간다고 하면 안 돼? 엄마 말을 어떻게 안 된다고 해.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했어요. 무슨 큰일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말입니다. 그냥 그날은 여자친구의 생일이니 다음 날이나 전날이나 암튼 다른 날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집안에 큰일이나 대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약간 느낌이 쎄한데. 뭐가? 무슨 느낌? 살짝 마마보이? 뭐 그런 것 같지 않아? 엄마 말이라면 절대 충성이라는 부분이. 그런가? 그냥 어르신들에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여자친구 생일인데 그냥 엄마가 불렀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 사실 저도 거슬리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 부분이 몹시 신경이 쓰이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오바해서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결혼하고 싶었으니까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이죠. 하지만 첫인사를 간 날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인상도 썩 좋지 않기는 했습니다. 결혼하면 살림만 할 거예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일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거 돈은 좀 돼요? 듣자 하니 쇼핑몰 같은 거 너무 많아서 다들 적자라고 하던데 여자가 사업 함부로 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나만큼 벌어. 그래? 당시에는 남편보다 조금 더 벌거나 비슷하게 벌고 있기는 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시더니 이렇게도 말씀하셨었습니다. 인물이 너무 반반하면 안 좋다고 했는데. 이세 생각하면 예쁜 게 좋지. 네 인물은 어디가 어때서?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엄마.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싫었습니다. 저도 어디선가는 귀한 딸인데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게 유쾌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 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찝찝한 마음이 계속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결혼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이 저희 엄마를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따님과의 미래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로 시작하는 편지를 구구절절 적어서 저희 엄마 생신의 선물과 함께 보내왔었습니다. 엄마는 그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실 정도였어요. 그 편지를 읽은 저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냥 생각했었습니다. 마마보이든 뭐든 이렇게 진심으로 어른들에게 잘하는 남자면 결혼을 해야겠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기색을 보여도 혹은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셔도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 시기에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뭐 이혼한 지금도 남편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나쁜 사람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난관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니들 신혼여행 가는데 나도 같이 가야겠다. 아니 세상 천지의 아들 신혼여행 가는 데에 따라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며 가봐야겠다고 바락바락 우기는 시어머니에게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렇게 가시고 싶어 하시는데 같이 가면 안 돼? 아니 다른 여행도 아니고 신혼여행이잖아. 신혼여행을 시부모님 모시고 가는 게 어딨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나도 그건 아는데 내가 이대로 저런 어머니를 두고 가면 마음 편하게 여행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여행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친구들이 절대 허락하면 안 된다고 그것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는 남편과 우기는 시어머니, 두 사람의 각기 다른 공격에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끝내는 게 그래도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다시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네요. 절대 방해하지 않겠다던 시어머니의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저희 두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기 가자 여기 가자 정말 귀찮게 굴었어요. 저는 지금 신혼여행이라는 말 자체에 트라우마가 생겼을 정도로 그 여행이 끔찍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1주년 되는 날 여행 다시 가자. 이번에는 둘이. 그때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한 100번쯤은 미안하다 사과하던 남편이 안쓰러워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넘겨서는 되는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2달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었어요. 나도 며느리가 해주는 생신상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제가 굉장히 바쁘던 때였어요. 왜 기억하시나요? 결혼을 준비하던 때에는 저나 남편의 월급이나 거기서 거기로 비슷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쯤에는 갑자기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는 몰라도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해서 정신없이 바쁘던 때였어요. 당연히 제가 버는 돈은 남편의 수배는 되었고요. 제가 정말 비싸고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비싸고 좋은 밥 필요 없다.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대도. 정말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그렇게 드시고 싶으신 건지 정말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직접 해주는 밥이 정성이 느껴져서 좋기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었을 때 그런 걸 계속 요구하는 건 고집이고 아집인 거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좋은 선물이랑 밥 사드릴 때니까. 다 필요 없다. 생일이고 뭐고 하지 말자 그럼. 그러고 입을 꾹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걸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남편이 중간에서 나서서 제가 그날 음식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어머님도 좀 져주세요 하고 좋게 달래는 게 최선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곧 법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그날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그렇다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생신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매년 돌아오는 생신이기도 해. 아니, 어머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솔직히 한 50년은 더 사실 정도로 짱짱하셨거든요. 그 말은 하지 않고 삼켰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남편은 또 다시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어요. 결국 제가 안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말입니다. 네,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다들 그 대목에서 놀라기는 할 거예요. 네가 누가 설득한다고 절대 안 할 것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할 수밖에 없기는 하더라고요. 뭐 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건 절대 아니고 속 시끄럽기가 싫어서 가 맞을 겁니다. 더 이상 말 나오는 것도 싫고 그냥 해주고 말자. 뭐 이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남한테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남과는 그렇게 맞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얼굴을 보고 함께해야 하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가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먹고 사는 거니? 너는 결혼하기 전에 뭘 배워온 거니? 어떻게 간도 제대로 못 맞출 수가 있어?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 맛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뛰어나다. 뭐 그런 건 또 아니었지만 누가 먹어도 먹을만 하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친구들한테 먹여주면서 냉정하게 평가해달라고 했을 때도 그냥저냥 먹을만하다. 그런 호평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했었으니까요. 그중에는 맛있게 먹은 친구도 있고요. 그냥 시어머니는 제가 음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잔소리할 거리를 마련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에게 요리하라고 시킨 거라고 말이죠. 그 의도를 알게 되니 더더욱 시어머니에게서 정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남편과 제가 시어머니에게 생신 선물로 현금 100만 원을 드렸었거든요. 솔직히 더 드릴 수 있었지만 더 드리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렇게 해서 억지로 요리를 시킨 것이 정말로 싫었거든요. 남편이나 제 벌이가 비슷하다고 알고 계셨을 테니 그 돈을 받고서 금액을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금 좋아하시는 것도 같았고 말이죠. 그 시어머니의 생신 이후 저는 더더욱 바빠졌어요.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횟수가 그 전보다 줄어들었고 그리고 집안 행사를 챙기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그건 한 번 정도였어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지금 이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가족 행사가 몇 번이나 있었겠냐고요.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떠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이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잠도 4시간 이상 못 자요. 그러게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누가 사업하래? 돈이라도 엄청나게 벌면 몰라. 그 돈 벌자고 그렇게 가족들을 내팽개치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얼마를 버는지 몰랐거든요. 딱히 비밀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말할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조금 웃기기는 하네요. 제가 하지 말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자존심이 상했나 보죠. 자신의 엄마한테 아내가 자기보다 훨씬 돈을 잘 번다는 사실을 말하기 말입니다. 웃기기는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만약에 중간에서 남편이 정말 잘했다면 아마 지금쯤 남편과 계속 함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법인 남자였고 그 어머니는 저렇게 아나무인 사람이었으니 언제 이혼해도 했을 거긴 합니다. 그게 하루라도 빨라서 다행인 거고요. 물론 더 빨랐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그러던 중에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생일날 근처 식당 가서 간단하게 밥이나 먹자. 저희 엄마도 아들이 있었고 당연히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생일상을 차려달라든지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셨으니까요. 제가 생신상 봐드릴게요. 됐다. 바쁜 사람이 무슨 음식까지 해. 그냥 식당에서 먹고 말아. 그리고 비싼 식당 갈 필요 없다. 나는 비싼 음식 먹으면 탈나는 사람이야. 저는 늘 이런 모습만 보다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 당연히 당황하고 적응이 안 될 수밖에 없기는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엄마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밥을 먹고 저희 엄마에게도 똑같이 100만 원을 드렸어요. 사실 더 드리고 싶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여서 더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뒤로 따로 챙겨드려야지 하고서는 그냥 생신날은 100만 원만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엄마와 다른 모녀지간들보다 조금 더 각별하기는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제가 여태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저를 엄마가 혼자 굉장히 힘들게 키우셨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각이 강했던 것 같기도 해요.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려야지. 뭐 그런 생각을 늘 했었으니까요. 그 부분도 시어머니의 태클의 대상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양친이 다 살아계신 게 좋은데. 이런 말을 제가 결혼 전에 수십 번은 더 들었을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양친 다 살아있는 남편이랑 아버지가 안 계시는 저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저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날 그렇게 잘 넘어갔고 저는 그 일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 될 게 없잖아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까지 제가 뭐가 문제가 될 행동을 했나 하면 정말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친정엄마의 생일이 있고 며칠 뒤 뜬금없이 집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왔었습니다. 일단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그 행동에 제가 1차적으로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놀라서 기함하며 물었더니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시어머니는 그게 뭐가? 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우리 아들이 가르쳐줬다. 왜? 아니, 어머님이 물어보셔서. 너가 뭘 잘못했다고 말끝을 흐려? 이거 보니 딱 알겠다. 너 우리 아들 눈치 주지? 눈치밥 먹이지, 어? 아니, 저랑 상의도 없이 혼자도 아니고 함께 사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는 건 저로서는 당황스럽기는 하죠. 그리고 저는 아직 저 사람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요. 척하면 척이지. 이 일로 행여 내 아들 뭐라 할 생각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하면서 한참을 혼자 흥분을 해대다가 생각이 났다는 듯 다시 저를 험악한 얼굴로 보더군요. 그리고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너희 어머니 용돈 준다며?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네 엄마 생일에 용돈으로 100만 원이나 줬다는 말 들었다. 순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떴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리둥절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받았잖아요. 100만 원. 네. 그런데 그게 왜요? 그게 왜? 너 지금 그게 왜라는 소리가 나와?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을 왜 네 애미한테 보내?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 아니, 일단 사실 관계가 맞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아들.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저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한들 본인도 100만 원 받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어서 제가 되물었어요. 어머님도 받으셨잖아요. 100만 원. 이라고 말이죠.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그 목소리는 한층 더 커졌습니다. 나랑 네 애미랑 같니? 어? 뭐가 다른데요? 그리고 저도 돈 버는데요? 제가 정말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렇게 물었어요. 화가 나는 것에 앞서 정말 어리둥절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벌지만 저도 벌잖아요. 제 돈으로 드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따지는 게, 그것도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정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응?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 말이 거기서 왜 나오느냐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네? 뭘 그만해. 네가 이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얘가 이렇게 주제도 모르고 날뛰지. 제가 무슨 주제를 몰라요? 그것 또한 순수한 호기심이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다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만난 모든 남자 중에서 가장 조건이 떨어지는 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이었던 거고요. 물론 그게 실수였다는 건 지금은 무척이나 잘 알고 있지만 말이죠. 이것 봐라. 모르지 않니? 아버지도 없는 걸 내 아들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락을 해줬더니 어디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 간에 해야 할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완벽하게 선을 넘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이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끝난 관계에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는 게 주제도 모르고 라고 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시어머니는 당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싸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제 표정에 남편이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 그런 제 모습은 남편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화가 나 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사과하세요. 뭐? 지금 하신 말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얘가 지금 미쳤니? 안 미쳤고 당장 사과하세요. 남편이 당황해서 제 팔을 붙잡더군요. 자기야, 왜 이래? 지금 말려야 할 사람이 나야? 어? 그런 남편에게도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놓고서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자신도 알고 있기는 했을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걸 말이죠.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져주던 제가 지지 않고 달려들자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였고 말이죠.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이런 남자를 뭘 믿고 내가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건가 싶은 허탈한 마음마저 들더군요. 너 지금 내 아들한테 소리 지른 거니? 응? 저 이제 어머니 아들이랑 안 살 거니까 소리 질러도 되지 않아요? 뭐?
시어머니가 순간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당황한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고 당황한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 또한 그랬습니다. 굉장히 놀란 얼굴로 저에게 묻더군요. 당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같이 안 살다니? 단어 풀이까지 해줘야 해? 나 너랑 안 살 거라고, 이제. 이혼할 거라는 말이잖아. 여보, 나 네 여보 아니니까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 마. 시어머니가 바락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이고, 뭐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무서워서 납작 엎드려 사과라도 할 줄 알았니? 이혼? 그래, 해라 해. 너 같은 것보다 훨씬 좋은 며느리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혼하면 여자한테나 안 좋지. 남자한텐 그게 흠이니?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나 남자나 이혼이 무슨 흠이라고 저한테 그런 협박성 말을 하는지도 웃기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속은 시원해요. 할 말은 정말 다 했거든요. 어머니가 무서워서 납작 엎드려 사과하셔도 저는 이혼할 거고요. 뭐? 그리고 틀린 말 하나 정정할게요. 우리 엄마한테 준 돈, 어머니 아들 돈 아니에요. 내 아들 돈이 아니면? 제 돈이에요. 제가 버는. 너 또 돈 번다고 유세했더니, 어? 저는 별로 유세했던 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만큼 벌면 유세 좀 떨어도 되지 않을까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순간 멈췄어요.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건데 그때보다 왜 제가 돈을 훨씬 더 벌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지 모를 일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딘가 불안한 얼굴과 말투로 그렇게 묻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들보다 딱 10배를 더 벌거든요, 지금. 순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제가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니까 제가 우리 엄마한테 준 돈에서 단 1원도 어머니 아들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억울해하셔도 된다고요. 네? 10배? 너 지금 거짓말을 해도. 당신이 말씀드려 진짜인지 아닌지. 침울한 표정을 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진짜로 이 사람이 저보다 10배는 더 벌어요, 어머니. 남편의 그 확인 사살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딱 벌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저 같은 게 며느리로 있어서 그동안 참 마음에 안 드셨나 본데 이혼해 드릴 테니까 양친 다 살아계시고 또 꼭 저보다 나은 며느리 보시길 바랄게요. 이런 마마보이로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붙잡더군요. 여보. 당신도 정신 차려. 이런 마마보이한테 시집올 여자가 어딨냐? 밖에서 시어머니랑 신혼여행 같이 간 거 이야기만 해도 모두가 다 치를 떨어. 내가 그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혼했었어야 했는데 무슨 꼴을 보겠다고 여기까지 참아서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이건 진심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며느리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아들 인생 참견하는 것도 그만하시고 이렇게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행동도 하지 마시고 절대로 신혼여행 따라가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대로 그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갔어요. 더 이상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바로 사인해줬으면 좋겠어. 길게 끄는 거 나나 당신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고서는요. 그리고 친정으로 왔더니 식구들이 무슨 일인지 다들 묻더라고요. 그냥 도저히 그 집의 식구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가 예사뿐이 아니시라는 건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종종 걱정하는 투로 연락을 해오시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올 곳이 왔구나 하는 느낌으로 바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참고 살아봐야
나중에 또 그 문제로 결국은 골마 터져. 그때가 돼서 일찍 헤어질 걸 그랬다고 후회하느니 지금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맞아. 라고 오히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마음 편안하게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친정으로 오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에 문자에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뭐 들으나 마나한 뻔한 소리였어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내가 앞으로는 태도를 똑바로 하겠다. 뭐 이런 말들 말입니다. 그걸 누가 믿냐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앞으로는 내가 중간에서 정말 잘할게. 다시는 이런 일로 당신 실망시키게 하는 일 없을게, 응? 그걸 누가 믿니? 정말이야. 나는 이제 네 말 안 믿어. 더구나 어머님에 관련된 약속이나 다짐이라면 더더욱. 너 내 앞에서 어머님한테 앞으로 이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인연 끊을 거예요. 하고 소리칠 수 있어? 솔직히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말을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니 웃음만 나더라고요. 거봐, 너는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못하는 애야. 그런데 뭐? 중간에서 잘해? 진짜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개소리 하지 말고 끊어. 여보, 자기야. 남편은 뭔가 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냥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감각무소식이더군요. 전화해서 도장을 언제 찍을 거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본인은 저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송을 했어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폭언들이나 그런 건 자료가 다 있었거든요. 카톡으로도 워낙 유난을 떨어오셨기 때문이에요. 소송장까지 날아가자 그제야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서 그 자리에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야.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건지와 내가 저 사람의 본 모습을 아니까 저러는 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사람에게 소름이 돋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정말 말 그대로 소름 돋는 경험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시니까 정말 소름 돋게 무섭네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움찔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욕이라는 욕은 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꾹 참았겠죠. 미래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붙여놓고 나중에 아이라도 생겨서 쉽게 이혼할 수 없게 되는 날이 되면 다 대갚아주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내가 그날은 정말 잘못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번호를 물어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것만요? 아니,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시댁 친정 다르게 하라는 것도 내가 잘못한 거지. 너도 너희 집에서 귀한 자식인데 그런 게 어딨니?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해. 속으로 이를 악물고 있을 게 뻔히 보이기는 했지만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라. 무슨 말을 더 할지 궁금하다 하는 심정으로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하고 산 것 같구나. 신혼여행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여행을 내가 눈치 없이 끼어든 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다. 아무리 가고 싶었어도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바보도 아니고 그걸 지금 알다니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그 사과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냥 나는 너를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고 네가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거라는 걸 알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으면 그렇게까지 기분이 더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용서하고 다시 살고 그러지는 절대 않았겠지만요. 그걸 누가 믿어요, 어머니. 눈치 없이 따라오신 게 아니라 일부러 저 기분 나쁘라고 따라오신 거잖아요. 차라리 솔직해지세요. 제가 멍청이도 아니고 남편처럼 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솟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거짓말을 저한테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어머니가 아무리 그게 정말이라고 진짜라고 하셔도 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로 애쓸 필요 없으세요.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말하세요. 소송까지 가서 험한 꿈을 보지 말고. 제 그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군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 어떤 말로도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본심이 나왔을 테고요.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저는 무조건 더 잘 살 것 같은데요. 정말 1초도 뜸을 들이지 않고 나온 저의 즉답에 시어머니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만큼도 참지 못하면서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스웠습니다. 그냥 모든 게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혼녀는 이혼녀야. 그리고 너는 네 나이도 생각해야 하지 않니? 지금 누구 만나서 결혼하기 쉬운 나이도 아니고 그만 고집 부리고 현실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해. 그 지경이 되니 정말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입을 비집고 나오더군요. 제가 픽하고 비웃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벌하게 굳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평생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당신 며느리로는 안 산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못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이혼녀가 뭐요? 요즘 세상에 그거 흠도 아니고 설사 흠이라고 해도 어머니 며느리로 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을 것 같네요. 야 이년아, 내가 좋게 말했더니 못 알아들어? 어? 이봐, 이런 사람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 야! 결국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신고로 저와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말이죠. 저는 이럴 줄 알고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다른 말을 할 걸 대비해서 손을 완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결론이 났고요. 이혼 소송장을 넣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소송의 결과는 끝까지 가보지 않아도 너무나 자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안 그래도 확실했는데 더더욱 확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폭행으로 송치될 수도 있었고요. 당연히 그 엄청난 마마보이가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어머니 문제 합의만 해줘. 이렇게 끝나게 돼서 나도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그리고 잘 살아. 다음에 만나는 여자는 이런 일 당하게 두지 말고.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합의를 왜 하냐.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하면서 끝까지 바락바락 우겨댔지만 말이죠.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나중에는 경찰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란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뭐 산 기간이 짧기도 했고 남편도 그런 걸 요구하기에는 염치가 없을 테고요. 서로 산 것들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나가는 걸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저는 사업이 더 잘 풀리고 그래서 더더욱 바빠졌어요. 남편의 월급의 10배가 뭔가요? 20배, 30배는 우습게 버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야, 지금 너 버는 거 보면 너희 전 시어머니 기절하시겠다. 진짜 내가 나서서 알려주고 싶다니까. 너 이렇게 성공한 거. 나는 제발 몰랐으면 좋겠다. 왜? 또 어떻게 본인 성질을 부릴지 예측이 안 되는 분이라 그냥 골치가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영원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싶어. 와, 얘 진짜 많이 되었나 본데? 그러게, 치를 떠네 아주. 복수하고 싶다,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것도 사실 그 사람을 볼 힘이 나야 할 수 있는 마음이지.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날 머리채를 잡혔던 게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영원히 마주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은 제가 호텔에서 사업자 거래처 사장을 만나고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궁금해서 그러지 않니? 어떤 여자인지. 어머니가 주선하신 자리잖아요. 나도 실물은 못 봤으니 궁금해서 그래. 멀리서 그냥 보기만 할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그 두 사람도 저를 보고 굳더군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남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거래처 사장님이었는데 젊고 훤칠하신 분이었어요. 네가 여기에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먼저 아는 척을 해오시더군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이 먼저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가세요. 너 왜 어른이 묻는 말에 질문 안 하니? 여기 무슨 일이냐고. 사업차, 거래처 사장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냥 먹고 떨어지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조차 싫었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빨리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 이상의 분이셨어요. 네가 사업차 누굴 만나고 그럴 주제가 된다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니, 얘는 왜 자꾸 나를 말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어머님은 좀 가려하실 필요가 있죠. 막말하시다가 아들 이혼남 만드신 거잖아요. 그냥 저도 참지 못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거래처 사장님이 놀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분은 그게 웬 봉변이냐고요. 일하러 만난 건데 갑자기 그런 꼴을 눈앞에서 목격하다니 말입니다. 뭐? 보아하니 지금 선자리에 또 어떤 여자 나오는지 간섭하고 보러 오신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새로 만날 그 여자분 보러 나가세요. 진심으로 그 선자리에 나올 여성분이 너무 안 돼서 따라가서 다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더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주제를 모르는 너 같은 것보다는 훨씬 나은 애일 게 분명하다. 네, 뭐 그러시던가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일부러 말하는 듯 이런 말을 하더군요. 유 대표님, 이번에 하시는 것까지 대박 나시면 재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분의 의중을 눈치챘습니다. 일부러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말이죠. 바로 눈치챈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벌은 무슨요? 에이, 이미 연매출이 조금 있으며 100억대인데 재벌 맞죠 뭐. 오바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그분의 의중을 알겠다는 듯 웃으니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상당히 놀란 듯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 대해서 캐묻고 다닌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말이죠. 지인들을 통해서 너의 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너에 대해서 묻고 다닌다는 말만 정말 수십 번은 들은 것 같네요. 가장 많이 물었던 게 다름 아닌 제가 연애를 하고 있는지 주변에 남자가 있는지 하는 것들이었고 말입니다. 그 여자분에게는 다행이지만 그 선자리는 파토가 났다고 들었고요. 저한테는 별로 다행한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연애한다고 이야기하라고 주변에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남자인지 엄청 캐묻고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지만요. 돈만 보고 만나는 남자는 진국이 아니라는 둥, 내 아들이 진국인데 걔가 그걸 몰랐다는 둥,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티도 내주고 싶지 않아서 다 무시하는 중이기는 합니다. 제 귀에 들어가라고 일부러 더 그렇게 사방팔방 말하고 다니는 거겠죠. 이 징그러운 인연, 아니 악연을 언제쯤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을지, 그런 날이 오기나 할지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모든 관계는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않잖아요. 결혼 한번 잘못한 죄로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받게 될 거라는 걸 예전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이 제가 너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평소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일 잘하고 잘 먹고 아무렇지 않게 잘 삽니다. 그러다가 가끔 시어머니의 소식이나 과거의 일이 생각날 때면 머리를 쥐어뜯을 뿐이죠. 잘못한 결혼은 이렇게 오래도록 당사자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니 결혼은 제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 같다는 교훈은 아주 진하게 남았지만 말입니다. 네가 행복해질수록
그 사람들은 더더욱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행복해질 생각만 해.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노력하는 일은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것부터 하고 있어요. 노력해서 그런지 요즘은 조금 덜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시간이 약이라고 점점 더 괜찮아지겠죠 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을 하다 보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사연이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걱정이 조금 됩니다.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많이들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저에게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살았으면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일에도 간섭하지 않고 말이죠. 뭐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한 번에 고치기란 쉽지도 않고 무엇보다 본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게 불가능하다고도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 좋은 거 좋게 하죠. 말 잘 듣는 효자 자식도 좋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건 그 어디에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말이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라도요. 제가 이 일로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이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크게 풍파를 겪지 않고 살아온 편이지만 인생이 이렇게 끝없이 흘러가는 걸 보니 저도 언젠간 노년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내 자식들이나 지인들은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요즘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참으로 많은 세월의 굴곡을 견디며 산 분이에요. 그런데 워낙 힘든 인생을 살아오셔서 그런지 다소 말투가 좀 강하시고 가리지 않고 할 말을 하시는 편이에요. 고집도 강하시고요. 그래서 자식들도 이런 자기의 어머니를 짠하게 생각하면서도 부모 자식 간의 충돌과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허나 저는 이 집의 막내 며느리로서 크게 어머니와 부딪힐 일은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남 일녀를 두고 계셨고 큰아들인 아주버님을 무척 애지중지하셨어요. 본인을 쏙 빼닮은 아들이라 그런지 엄청 예뻐하셨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딸인 저희 형님과 아들인 제 남편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알아서 커가고 있으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사실 어머님께 잘해드린 것도 있어요. 어머님 얘기를 듣다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아휴, 진이야, 넌 모를 거다. 얼마나 네 시아버지가 날 함부로 대했는지. 그 양반 술버릇이 아주 고약했어. 먹기만 하면 뒤집어 엎고 물건 던지고 그러다 내가 응급실에 실려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여자는 또 어찌나 밝혔는지 나중엔 상간녀랑 있는 걸 자식들한테 들키기까지 했다. 내가 자식들 볼 맛이 없어서 아휴 고개를 못 들고 다녔다. 그러셨군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말뿐인 위로였지만 어머닌 제 말을 듣고 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곤 했어요.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머니의 삶이 너무나 기구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친정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시고 20대가 되자마자 빨리 가정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선을 봐서 아버님과 결혼하게 되신 것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너무 울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말뿐이라도 고마워. 제가 위로를 해드리면 어머닌 저리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어머닌 대단하셨어요. 작은 단칸방 하나에서 3남매를 낳고 그 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아주 작은 연립에서 빌라로 그리고 조그만 주택 한 동으로 땅을 사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나름의 재산 증식을 해오셨어요. 그 시대치고 다들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정말 이악 물고 자식들만 보며 살아오신 것 같았죠. 언젠 쌀이 없어서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쌀을 빌리러 다닌 적도 있었단다. 그땐 그래도 사람들 인심이 좋아서 밥도 주고 반찬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없었담 우리 애들이 어찌 컸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구나. 근데 내가 그리 쌀이라도 빌려 밥을 지어놓으면 그걸 바깥 양반이 다 퍼먹고 가거나 언제는 쌀을 그대로 가져가 다른 데에 팔아버린 적도 있었단다. 정말 못된 양반이었지. 아휴, 대체 애들은 뭘 먹고 살아라고. 내가 그런 양반이랑 그토록 오래 살았다. 참고 그저 참고 살았어. 그러느라 화병도 생겼지. 이런 이야기들은 가끔 어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어머니가 정정하실 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당시의 일들은 어제에 일어난 일들처럼 줄줄이 늘어놓으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이 많이 쌓였으면 막내 며느리인 저에게도 저렇게 하소연을 하실까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미 이야기의 분위기로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어머니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식들을 비롯해서 배우자인 저까지 웬만큼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견딜 수 없으셨는지 갑작스레 모든 것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시더군요. 내가 평생 니들 뒷바라지하다 고생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인생이 허무하다 허무해. 이게 뭔 꼴이냐 치매라니. 때 아닌 분노를 자식들에게 쏟아부으시는데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저희도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쏟으시며 신세한탄을 하셨고 옆에 있던 저도 눈물이 맺혀 그만 숨죽여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사랑을 많이 주셨던 아주버님을 보며 말하시더군요. 나 어디에 둘 거냐? 나 누가 보살펴 줄 거야? 어머님의 말씀에 공기가 차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무겁게 입을 떼었어요. 엄마, 내가 모실게요. 내가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다, 됐다. 니들한테 짐대고 싶지 않아. 정신이 있을 때 요양원에 가련다. 요양원에 보내다오. 아니에요,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제가 할게요. 아주버님은 저처럼 어머님을 많이 안쓰러워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어머님께서 아프시면 자기가 보살피겠다고 형제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형님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아주버님 뜻이 워낙 완강하셨죠. 역시나 아주버님이 그리 나오자 형님의 표정은 확 구겨졌고 조마조마하던 분위기에서 바로 숨 돌릴 틈도 없이 형님이 나서시더군요. 당신 나한테 묻지도 않고 지금 그걸 결정하면 어떡해요? 엄마가 아프시다잖아.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해? 생각이 있어 지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모시기 힘들어요. 야! 그렇게 때 아닌 부부싸움이 번지기 시작했고 전 이 참혹한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머님 가슴 아픈 눈으로 이 모습을 보고 계셨고요. 그러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열이 오르셨는지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요양원에 보내달라니까 왜 니들끼리 결정을 하려 들어. 요양원에 갈 거다. 니들한테 지면 안 된다고. 어머님의 말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다들 할 말을 잃었어요. 허나 잠깐 정적이 잃었지만 그것을 곧 아주버님이 깨버리셨어요. 엄마, 우리가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당신도 얼른 일어나. 어머님, 짐 챙기러 가요. 더 이상 큰 싸움을 벌일 수 없어서 내린 결단이었겠지만 솔직히 제가 봐도 부부간의 협의가 안 된 건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결정을 하신 듯 했어요. 형님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장남으로서 자기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가 절이 되셨다고 하니 착잡한 아주버님의 마음도 알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은 별소리 없이 어머니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집도 파시고 아주버님 댁으로 가서 잘 사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이 모든 흐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형님의 전화를 받고 정말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군요. 대체 갑자기 이게 무슨 흐름인지 귀로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동서, 나 이 사람하고 이혼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일단은 다들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해. 네? 이혼이요?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뇨. 자식이 있어도 도저히 이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 싶어. 아무튼 좀 이따 봐. 두 분은 결혼 10년 차였고 조카들도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난데없이 무슨 일인지 듣고도 통 반응을 알 수가 없어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후다닥 가보게 되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때 아닌 시집살이를 하게 된 형님이 못 견디고 결국 저런 결론을 내리게 되신 것이더군요. 동서, 알지? 나 결혼할 때 무일푼으로 온 거. 나도 알아.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거. 나 10년 동안 이 사람도 알 정도로 나름의 도린 다 했어. 경조사 안 챙긴 것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매일 쉴 새 없이 너는 무일푼으로 왔네. 감사할 줄도 모르네. 더 잘해야 하네. 네 남편 좀 잘 챙겨라. 애들 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나한테 온갖 심부름을 다 시켜대시는데 그거 자기라면 견딜 수 있겠어?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난. 형님은 흥분하신 채로 말을 더 이으시더군요.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는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 나보고 어머니 불쌍하니 잘 돌보래놓고 수시로 출장 잡고 야근하고 어머니는 괜찮으실 때도 나한테 자기를 시켜달라고 하질 않나.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져대시질 않나. 그런 중요하고 필요한 순간마다 이 사람은 없었어. 나한테 자기 엄마를 맡겨놓고 말이야. 내가 혼자도 아니고 애가 둘이야. 그렇게 힘들면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시자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욕을 하시고 얼마 전에는 나한테 직접 손찌검도 하셨어. 이렇게 사느니 나는 애들 데리고 나가는 게 맞다고 봐. 안 그래? 솔직한 마음으로 이미 제가 설득할 수 없을 정도로 형님과 어머니 사이에 앙금은 꽤 있어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결정하신 걸 제가 뭐라고 토를 달겠어요. 그런데 이어서 형님은 어머님 거처를 정해달라 하시더군요. 형님이 하는 말에 다들 어안이 벙벙했고 적당하게 대답할 말이 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볼 뿐이었죠. 동사한테도 말했지만 형님, 도련님 다 아셔야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 거처는 이제 다른 분들이 정하시던지 아니면 알아서들 의논하세요. 아주버님이 원한 상황은 아니었는지 다급하게 막으셨지만 형님은 아주 확고하셨어요. 아니,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도 나한테 말 안 하고 정했잖아요. 나는 이런 의견 내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다시금 부부싸움이 심해졌고 그렇게 어머니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어요. 어찌해야 할지. 어머님이 새삼 불쌍해지기도 했고 당시 그냥 제가 어머님을 맡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무래도 저희 집은 무리였어요. 아이가 어리기도 했고 지금 맞벌이까지 하고 있는 처지여서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뚫고 결국 둘째 시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쩔 수 없네요. 언니, 그러지 말고 오빠 좀 봐주세요. 엄마는 제가 모셔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락이 나긴 했지만 누구 하나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결론이 난 것이라서 다들 착잡한 상태로 모든 걸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날로 시누이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시는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게 서러우셨는지 얼마나 끄끄 흐느끼시던지 보는 내내 저도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 처량해. 짐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참 의지할 곳이 일이 하나 없구나. 차라리 요양원에 갈걸.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모셔야 하는데. 괜찮다. 니네 나이도 있잖니. 애도 어리고 네 상황 다 안다. 더 말 안 해도 된다. 솔직히 이혼 결정까지 가게 된 형님의 입장을 그 누구도 나무랄 수 없었어요.
남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그 기묘한 큰아들 사랑을 아는 우리 가족들 사이에선 안 봐도 뻔한 모습이긴 했어요. 얼마나 소갈이라고 모진 이야기들을 들었을지 이해가 갈 수밖에 없더군요. 반대로 막내 며느리인 저는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좀 거리를 두고 지내셨어요. 막내 아들이 늦게 결혼하기도 했고 어머니가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편할 때 얻은 며느리라 그런지 딱히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으셨는데 큰형님과는 서로 간에 상처가 많은 듯 했어요. 그러던 차에 슬슬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있게 되었어요. 가끔씩 시누이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오기도 하고 안부차 몇 번 전화를 드리기도 하면서 병환 상태를 여쭙는 정도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시기 또한 아주버님보다 조금 길었을 뿐 역시 결혼한 가정으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시누이 역시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힘든 목소리로 가족 회의를 요청하시더군요. 이미 이때부터 감이 왔고 결국 이번엔 내 차례가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옳게 얼른 명진이랑 우리 집으로 와봐.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어. 가보니 상황은 참 녹록지 않아 보였어요. 어머니 방으로 내드렸던 방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시누이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보통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지칠 대로 지쳐 보이는 시누이의 말을 들어보니 딸이라도 저렇게 힘들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큰오빠밖에 없는 거 알지? 오빠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어쩜 나한테만 그렇게 막말을 해대는지 몰라. 솔직히 나 올케 언니 이혼한다고 할 때 너무 기가 막혔는데 지금 겪어보니까 우리 엄마도 좀 그래. 딸인 나도 이렇게 진저리가 나는데 말이야. 잘하면서도 오빠한테만 다 몰아서 해주고 말이야. 나도 모시고 싶어서 모신 거 아니라고. 근데 내가 모시고 있으면 엄마가 나한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아무리 아픈 사람이어도 그렇지 어쩜 그리 구박을 할 수 있어? 무슨 시댁살이가 따로 없어. 아무튼 나는 못 모셔. 난 포기야, 포기.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된 건지 들어보니 어머니는 내내 있으면서 그렇게 불평을 해대셨고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딸에게 자꾸 원망 섞인 소리를 하시고 짜증을 내게 일쑤셨나 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는 엄마로부터 그다지 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 맨날 오빠만 최고라고 그렇게 비교해대고 그게 싫어서 일찍 집 탈출하듯 결혼을 한 거였고 말이야. 그래도 엄마라고 짠해서 모셔왔더니 어쩜 그럴 수 있는지.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이 이상은 못할 것 같아. 다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명진아, 네가 모시면 안 되니? 역시나 시누이가 저희 부부를 가리켰어요. 이쯤 되니 저의 차례가 온 것 같아서 고민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상태라면 우리 집에 와서도 못 견디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나 남편은 다른 가족들과 달리 어머니와 큰 트러블이 없었지만 줄줄이 상황들을 듣고 나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번과 달리 이번에는 한쪽 구석에서 잔뜩 웅크리고 고개도 못 들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더군요. 자식들이 줄줄이 자기와 못 있겠다고 저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꿈쩍도 못하고 눈만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는 어머니를 그냥 외면하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말을 내뱉게 되었고 남편은 옆에서 눈이 튀어나올 듯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그래? 정말 괜찮겠어, 올케? 우리 엄마 보통 아니야. 나중에 가서 또 울면 못 모시겠다고 해도 나는 몰라. 일단은 저희가 잘 모셔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만. 그때 절 가로막은 건 오히려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밖으로 끌어내더니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괜찮을까? 뭐가요? 아니, 엄마가 저렇게 난리를 치셨다는데 우리 집 와서도 그럼 어떡해. 솔직히 난 자신 없어. 당신이 돌봐드려야 하는데 괜찮겠어? 우리 애도 어린데. 일단 뭐 어떻게든 해봐야죠.
걱정이 안 되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고 어머니를 방치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한때 저 챙겨주시고 살뜰하게 대해주셨던 시어머니인데 효부 며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리는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방 하나를 내드리고 모시게 되었어요. 앞서 이야기 듣던 대로 많이 행동이 과격하시거나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내심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머니는 조용히 지내셨어요. 저도 출퇴근을 하는 입장이었고 정말 필요하다면 간병인이라도 쓸 생각이었어요. 홈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보고도 있고 틈틈이 전화도 자꾸 드렸는데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괜찮아. 너 이래라. 신경 안 써도 된다. 어머님,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가끔 몸을 못 움직이시고 생각을 놓고 계실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형님이나 시누에게 하듯 막말을 하시진 않더라고요. 왠지 제 생각에는 앞서 너나 할 것 없이 자식들이 어머니와 못 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상처가 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몇 번 시켜드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다며 저한테 맡기지 않으셨고 가끔씩 치매센터로 오가는 것만 봐드리게 되었는데 그런 모습이 저한테 더 짠하고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당황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가 오셨어요. 진이야,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구나. 철물점이라고 쓰여 있고 뒤에는 무슨 햄버거집이 있는데 말이야. 여기가 어디니? 집을 못 찾겠어.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당황한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저까지 심장이 쿵쿵댔어요. 혹시나 사고라도 날까봐 저는 어머니께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달라 했고 빠르게 회사에서 나와 어머니를 찾으러 갔습니다. 어머닌 절 보자마자 안심이 되셨는지 그만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진아, 왔구나. 고맙다. 고마워.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저 잡고 일어나 보세요. 걸으실 수 있겠어요? 허나 어머니께선 말과 달리 걸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정말 놀라고 당황하셨는지 등엔 식은땀이 축축히 배어 있었고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이대로는 집까지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 어머니와 함께 그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어머니께선 계속해서 택시 안에서도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셨어요. 그런데 우는 것조차 민폐라 생각하신 건지 그냥 조용히 눈물을 떨구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다 미어지더라고요. 이후로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현재 상태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니 간병인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나게 되었는데 그간 형님이나 시누이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더라고요. 여보, 형님한테 전화가 안 오네. 다들 어머니가 궁금하지도 않으신가 봐. 아휴, 그러게. 어머니가 어제도 넌지시 물어보던데 뭐라 답해야 할지. 네, 저도 그분들이 연락 한 통 없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도 실망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 마음이 또 그렇지 않더군요. 그러다 어머님의 속마음을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치매도 치매이지만 어머님의 상태가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까지나 꼭 치매라는 병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쎄, 밤마다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은 동시에 일어나서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방금 무슨 소리 들었어? 둘 다 바로 뛰어가서 방문을 열어보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마음이 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애 같은 얼굴을 하고 무릎을 파묻고 앵앵거리며 울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희 부부를 돌아보는 어머니는 듣기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못해 쓰린 말들을 하시더군요.
애들이 나를 버렸어. 내가 그렇게 강진이를 이뻐했는데, 미정이는 첫딸이라 얼마나 이뻤는데 나를 버렸어. 얘들아,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거니? 내가 뭘 그리 힘들게 한 거니? 정말 보고 있기가 괴로울 정도로 그렇게 흐느끼며 우시는데 그 모습을 본 남편도 못 견디겠던지 그대로 거실로 나가더군요.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식들과 쌓여있는 응어리가 뭔지는 알겠지만 홀로 집안을 일으키고 자식들을 키우고 평생을 남편에게 그렇게 당하시고 보내고 난 뒤에 겨우 자기의 삶을 찾게 되신 어머니. 그런데 그걸 누려보기는커녕 치매라는 선고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모든 게 암울하게 느껴지셨을까요? 그런 와중에 자식들은 서로 모시기 싫어하고 가서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게 되셨으니 모든 게 괴롭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너무 눈치를 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여러모로 마음이 답답하더군요. 그날은 그렇게 말없이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허나 어머닌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 못 주무시고 새벽에도 우시고 읊조리는 게 느껴져서 저도 몇 번이나 자다 말고 남편과 함께 건너가서 안아드리고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도 치매로 가셨기 때문에 왠지 그 생각도 나고 여러모로 마음이 짠해오더라고요. 그 뒤 저는 더욱 어머니께 잘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는 홍시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돈 주고 사왔니? 어머님 생각나서 안 사올 수가 있어야죠. 얼른 드셔요. 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시는 달달한 주전부리는 물론이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식물들까지 집안에 들였어요. 남편도 식물이라면 벌레 생겨서 싫다는 양반인데 어머님 위에 준비한 걸 아니까 아무 말 않고 잘 돌봐주더군요. 그렇게 저흰 천천히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길 바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드리며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치매라는 병이 무섭더군요. 어머닌 점점 병세가 진전되면서 아이로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때를 쓰고 울고 갑자기 물건을 집어던지고 어느 날은 제가 직장에서 돌아와 간병인 아주머니를 보내고 돌보려 하는데 저한테 글쎄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 이거사, 넌 나를 여기 버려놓고 나가 돌아다니니 좋으냐? 좋냐고? 네 시애미가 이러다 죽었으면 좋겠지. 차라리 죽어 없어졌으면 싶지. 니들 고생 안 하게.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어머니, 조금만 진정하시고. 됐다. 니들도 똑같아. 나 버린 자식들이나 니들이나 다 똑같아. 겉으론 잘해주는 척하고 속으론 바랄 거 아니야. 저 늙은이 언제 가나 언제 죽나. 이 천하의 나쁜 것들, 천하의 모진 것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얼른 없어져야 하는데. 어머님. 결국 못 참은 남편도 질세라 화를 내고 말았어요. 제가 옆에서 아픈 분이니 그러지 말라고 말려 사태가 진정되었지만 어머닌 이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신세한탄을 하고 밥맛이 이상하다며 숟가락을 던지고 보통 사람이라면 감내하기 힘든 행동들을 하셨죠. 예, 너 내가 언제 계란찜을 먹고 싶다 했지?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했냐? 왜 맨날 김치찌개만 주는 거냐? 어머니께서 어제 김치찌개 드시고 싶다 하셔서 한 건데 마음에 안 드셨구나. 알겠어요. 제가 계란찜 얼른 해드릴게요. 처음엔 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잘 보살펴 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하시는 어머님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더군요. 으이그 미련한 것. 돈 없는 집안에서 시집와서 내 아들한테 평생 빌붙어 살더니 저 요망한 것이 내 아들을 홀려서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훨씬 잘 살았었을 텐데 불쌍한 내 아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고 남편도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님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웃으시며 절 비난하고 구박하셨죠. 전 그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겨우 웃으며 마음을 달래가며 계란찜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금방 끓여드릴게요. 라는 말을 해가면서요. 하지만 그 사이로 질금질금 나오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제게 저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지만 속으론 저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어 자꾸 그 말이 머릿속에서 쉬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보, 오늘 너무 고생했어. 남편이 저를 달래주는 것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건으로 아마 한 달 정도 가슴앓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져 갈 때쯤 아들 녀석이 제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네, 전 괜찮다 해도 문제는 제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무서워. 할머니 왜 그러시는 거야? 우리 아들 무서웠구나. 엄마가 말했잖아.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아프셔서 그런 거니까 우리 아들이 조금만 이해해주자. 응? 엄마, 그래도 난 무서워. 할머니가 엄마 욕하는 것도 싫고 밤마다 우시는 것도 싫어. 이상해. 다 이상하다고. 비단 아들만 이러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남편도 많이 지친 건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절 붙잡고 그러더군요. 여보, 나 정말 힘들다. 당신은 안 힘들어? 이제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드려야 하지 않아?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그만큼 어머님이 요즘 따라 병세가 악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언제까지 제가 모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정신이 멀쩡하실 때도 많았어요. 아직 이렇게 멀쩡한 어머님인데 그런 어머님께 요양원에 가잔 말은 죽어도 입 밖으로 못 꺼내겠더라고요. 여보, 버텨보자. 어머님 아직 비밀번호도 잊지 않으시고 깜빡하시는 건 있어도 집도 잘 찾아오시잖아. 아직 괜찮아. 그래, 알겠어.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 않고 그저 고맙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 안 좋은 일은 늘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까요? 인생이 그렇게 설계라도 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게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저 역시 무척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지껏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던 일이라서 어쩌면 더 그렇게 황망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매번 아무렇지 않게 병치레 한 번 안 하고 건강하게 제 옆에 있어주던 친정엄마가 큰 병을 선고받으신 것이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놀랐지, 진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모시고 병원 들렸어야 했는데. 늘 강하신 엄마였지만 엄마도 제 앞에선 슬픔을 가누지 못하셨어요. 그 뒤론 무척이나 바빠졌어요. 시어머니에 이어 친정엄마까지. 동시에 이런 일들을 갑자기 겪게 되다 보니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고 저는 매번 울면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다행히 우리 집에 어느 정도 마음이 맞는 간병인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머니를 봐주시긴 했지만 자잘한 치레들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엄마에게만 매달리게 되었어요. 엄마의 상태도 생각보다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고 아빠가 계시긴 하지만 아직 자립하지 않는 남동생도 있고 해서 엄마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인 엄마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다 시중을 들어야 조금은 편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한 집에 어머니와 엄마를 같이 모실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던 차에 남편이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이제 요양원에 보내드릴까? 뭐? 나 진심이야, 이번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남편의 얼굴은 갈수록 일그러지면서 너무 괴로워 보였어요. 장모님 많이 힘드시잖아. 너도 그동안 우리 엄마 돌봐줬었고 나도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슬퍼하시는 걸 우리가 봐왔는데 어떻게 그래? 그렇다고 한 집에 두 분을 동시에 모실 순 없잖아. 어쩔 수 없어. 선택을 해야 해.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일단 신우이한테 연락해볼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던 와중이었는데 시어머니만큼은 요양원에 보내기가 무척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혼을 얘기했던 형님에게는 차마 전화를 드릴 수 없겠더군요. 그런데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여지껏 보지 못했던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달달 떨렸어요. 올케네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많이 아프셔?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봐줘? 네? 뭐라고요? 본인도 싫다며 반년 만에 쫓아내겠다는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와서 1년이 넘게 봐드렸는데 내 엄마가 너무 아파서 치료 기간만이라도 봐달라는데 이렇게 내치다뇨.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원래 그 또래 어른들 다 지병은 있는 거야.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병원 좋은 데 한번 알아봐. 내가 알아봐줘? 우리 엄마 치매인데 올케네 아니면 누가 봐줘? 나도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쉽게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다 싶게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도저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고 남편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기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군요. 누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형수님도 못 모시고 누나도 싫다는 거 내 아내가 모셔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 솔직히 엄마가 누나한테까지 쫓겨나와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아냐고. 게다가 장모님이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해? 그러더니 남편은 결국 꾹꾹 눌러오던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누나도 형도 싫다고 하면 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엄마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수밖에. 남편도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같이 신경 써왔는지 알고 있었고 두루두루 상처를 입은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건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자기 엄마가 소중한 만큼 우리 엄마의 병도 위험하니 어쩔 수 없이 피눈물 삼키며 결정하는 수밖에 없었을 테죠. 또 신우이의 반응을 보니 더더욱 신우이에게 보낼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제 결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 그날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시어머니를 잠깐보다 엄마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어요. 근데 통증으로 힘겨워하는 친정엄마의 얼굴을 보자 그래도 내 엄마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어머님 보내드려요. 대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으니 간병인 분께 물어서 좋은 요양원으로 알아봐요. 그래, 그러자. 그렇게 어머니가 그간 지내셨던 것들을 정리하여 그쪽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웃긴 건 큰 아주버님과 형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나 답변도 없으셨고 신우이는 그렇게 저보고 요양원에 보내기만 해보라고 난리를 치더니 막상 보내는 날까지도 연락이 없고 주소 한번 묻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양원 사진과 주소를 함께 문자로 보내드렸고 환경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언제건 찾아뵙고 싶을 때 우리에게 연락하기 번거로울 수 있으니 본인들이 편하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양원으로 향하는 전날 어머님께서 정신이 멀쩡하실 때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미리 말씀드렸더니 그저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실 뿐이었어요. 괜찮다. 우리 막내가 고생했겠구나. 사돈께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끝까지 모시고 싶었는데.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 분에 넘치게 너희들에게 많은 신세를 졌어. 고맙구나. 애들아, 특히 며느라.
내가 병 때문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널 많이도 힘들게 했지?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군요. 그간 조금 섭섭하고 서러웠던 마음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안다는 듯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얼굴로 제 손을 따스히 잡아주셨어요. 우리가 모실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던지 우리 손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려 한다는 것이 너무 죄스러웠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와서 저는 엄마의 항암 치료를 돌봐드리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고 그럼에도 중간중간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또한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남편과 주에 한 번씩은 꼭 들렸고 지난 어버이날에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오는 길 힘들지 않았니? 네, 괜찮았어요.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빵이에요. 카네이션도 가져왔어요. 예쁘죠? 너무 예쁘구나. 예뻐. 다행히 어머니께선 아직까진 저희를 알아보셔서 가면 오순도순 얘기도 나눌 수 있었고 어머님 안부도 물어드릴 수 있었어요. 어머님의 좋아하시는 얼굴을 보니 제가 다 행복하고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요양원에 물어보니 역시나 큰 아주버님이나 시누이는 다녀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찾아온 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저희밖에 없었더군요. 요양원으로 모신 지 3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려보지 않다니 형님은 그렇다 치고 자식인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는 길에 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과자와 빵, 어머니께서 집에서 지내실 때의 사진도 출력해가고 손편지도 써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셨지만 제겐 이 말이 얼마나 서글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내 새끼들보다 낫구나. 고맙다. 고마워. 한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오셨던 어머니와 자식들 사이에서도 서로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을 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선 최선이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이렇게 무겁고 결국 부모인 어머니가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저렇게 쓸쓸히 계시는 모습을 보니 인생사란 참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이런 복잡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까요? 부모 자식 사이와 노년이라는 단어의 사이는 저마다 메울 수 없는 어떤 큰 틈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씁쓸해지는 오늘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요양원의 부모든 조부모이든 가족을 두신 분이 계시다면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